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꼭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NFT 이야기가 뭐 최근에 거래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시장은 네네. 어떻습니까? 네. NFT가 이제 결국은 이제는 다들 아시는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합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보고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었는데 즉 복제가 불가능한 한마디로 그 소유권이 하나인 토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NFT를 통해서 많은 예술 작품들이 NFT를 통해서 실제로 나오고 있고 저희가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아주 유명했던 크립토 펑크라는 그러한 NFT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 인사들이 이제 홀드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유명세를 탔었는데 보드 에이프 요트 클럽 해서 BAYC라는 이런 NFT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원숭이들이 이제 휘황찬란한 모양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NFT로 팔리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되는 금액을 조금 전에 제가 봤었는데 거의 지금 100 이더리움, 80, 90 이더리움. 그러니까 실제로는 4억, 5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금액인데요. 예. 네네. 그리고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다만 이제 현재 트랜잭션 코스트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도 솔라나를 통해서 또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NFT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부동산을 토크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말 그대로 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죠. 한마디로 이제 이거를 거래하기도 조금 힘들고 상당히 유동성이 적은 시장이다 보니까 NFT라든지 또는 NFT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토큰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fractional ownership, 부분 소유를 할 수 있게 지금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거래되는 토큰 중에 ASPD라는 토큰이 있는데요. 이거는 콜로라도에 있는 5성급 그 호텔이 리조트입니다. St. Regis Aspen Resort라고 하는데 이 리조트의 그 소유권을 지금 코인으로 만들어서 현재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럼 제가 그런 그 시장이라고. 코인을 사면 그 리조트에서 벌어들이는 소위 네, 수익의 일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렇게 받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NFT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NFT 얘기까지 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 웹 3.0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최근에 이 블록체인 기술상에서는 게 중요한 기술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웹 3.0은 그러니까 다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웹 1.0이라 하면은 90년대 최초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의 그 시즌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천리안이나 나무누리 예, 굉장히 이런 오랜만에 듣는 시즌이 있었죠. 이름들이네요. 예. 네네네. 저만 느끼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웹 2.0에 저희가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상당히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비디오를 주고받고 소셜 네트워크를 하고 저희가 쓴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현재 2.0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막 소개가 되고 혁신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VR, AR, NFT, 메타버스, IoT,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 시티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웹 3.0 시대인데요. 웹 3.0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인포메이션과 인터랙티브가 2.0이 핵심이었다면은 3.0 시대에서는 디센트럴라이즈 조금 더 데이터가 한마디로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커스터마이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에게 맞춰져 있는 자료 그리고 이제 개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이제 보안성이 중요시해지고 왜냐하면은 이 수많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데이터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을 결국은 안전하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웹 3.0에 뭐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겠지만 그 중에 가장 백본이 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파생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만 이 블록체인 시장이 맨 처음 서두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을 때도 이 초기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규제나 이런 이슈에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 것들은 저희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일단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시장에서 가장 불명확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새로운 산업이 가기 위해서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기업들이 따라줘야 되고 소비자들이 이런 호응이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네.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그 암호화폐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지만 결국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자산이냐 통화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지, 세금을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각 국마다 아직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의견이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 디지털 에셋 관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새로운 의견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중심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이게 정해져야지 각 국가에서 그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한마디로 각과에 맞춰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난다면은 상당히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적인 문제 이외에도 약간 조금 그 문제점이 발견된 게 뭐냐면은 요즘에 계속해서 시대적으로도 ESG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ESG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채굴하는 방법이 컴퓨터를 24시간 일주일 1년 내내 돌려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이렇게 돌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력 소비에 대한 그런 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의 그 숫자가 전체 양이 네덜란드 한 나라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현재의 채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소극적인 노력이 있는데 소극적인 노력 방법은 결국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전력을 기존에 있는 화석 원료를 쓰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채굴 방법은 계속해서 채굴기를 통해서 하는 것을 유지하되 그 전력 방법을 좀 바꿔보자라는 것이 한 소극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건 어떤 겁니까? 네, 적극적인 방법은 지금 채굴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이 지금 현재 POW, Proof of Work라고 해서 채굴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이 쓰고 있고 이더리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채굴하는 방식을 POS, Proof of Stake이라고 해서 지분 증명 방식. 한마디로 이게 채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더 이제 의사결정권을 가져간다든가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죠. 채굴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 외에 이 POS라는 거 이외에도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굴 방식들이 개발이 되고 현재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아직까지 이제 좀 더 저희가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규제라는 부분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신재생으로의 전환, 전력량을 신재생으로 변환하는 노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방식이 POW에서 POS로 바뀌고 있는 이런 전화의 방식 같은 것들이 뭐 계속적으로 근데 어쨌든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게 주류의 자산으로 사실은 조금씩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같으면 크게 중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은 수급 관련된 이슈들도 저희가 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 혹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최대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의 자료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관 투자자 비중, 여기 보이는 주황색 그래프가 주황색이 이제 기관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자 비중이 7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암호화폐 또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는 리테일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리테일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을 앞섰던 것은 이미 2019년도 2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2분기에 이미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끊임없이 조금 천천히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와 기관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한마디로 법적으로 조금 이제 아리송할 때 한마디로 이럴 때 이미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방금 저도 좀 놀란 게 19년 2분기였다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네. 기관 투자들이 개인 투자보다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들이 사실은 이런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네. 어떤 걸까요? 네, 그 옆에 보시듯이 이제 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뭐 펀드를 운용할 때도 많은 자금들을 불릴 때도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 채권, 뭐 통화,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디지털 에셋은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미 시장 자체가 규모가 뭐 은 시장보다 큰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은 시장보다도 크고 이게 상당히 큰 뭐 2천조, 3천조 하는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에서 결국 중요한 무엇이냐면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대표되는 이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같이 움직이는 좀 모습도 좀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보시듯이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뭐 MSCI 전 세계 지수, 뭐 금, 원유 이런 것들과 보더라도 1년에 한 0.2 수준이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0.1이 안 되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0.1, 1, 2, 10년 길게 본다면은 0.1도 안 되는 그렇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가치로서 일단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분명히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기관이라는 자금들은 사실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자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자금들이 이런 기존 자산 간의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 이 효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은 전체적인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의 사정에서 마다 틀릴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뭐 일단 뭐 투자의 접근 방법으로 본다면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현재 지금 뭐 거래소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은 암호화폐 관련 ETF들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련된 주식 또는 뭐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그 주식,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된 디지털 에셋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채굴 업체죠. 당연히 이제 채굴 관련 업체들이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계약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에셋 관련 기술 관련된 뭐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호스팅 서비스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디지털 에셋들을 거래할 수 있는 뭐 거래소라든지 그리고 트랜잭션 수탁사라든지 이러한 업체들이 상당히 저희가 눈여볼 만한 주식 또는 종목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채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채굴에 필요한 하드웨어들, 채굴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에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상관관계를 비트코인과 상관관계를 한번 봤더니 예. 이 채굴 업체들, 이 채굴 업체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그 상관관계가 0.8, 0.9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호스팅 서비스라든지 익스체인지라든지 그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 0.5, 0.6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 두 가지 장표가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나름 이제 관심 갖고 바라보셔야 되는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좀 마련이 됐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드실 경우에는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ETF를 통해서 그냥 복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이 저희 블록체인 관련된 현황부터 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뭐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블록체인 시장은 불과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 저희가 기술 수용 곡선이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노베이터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이노베이터 단계는 한마디로 이제 혁신 단계 있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투자분들께서는 항상 요 단계 얼리 어답터 요 단계에 저희가 투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네. 이 시장 같은 경우가 정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 이노베이터 단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많이 조금 보급이 되면서 얼리 어답터의 초기 시장이 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0년간 블록체인 시장은 시대를 이 웹 3.0이라든지 메타버스, NFT, IoT 이러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이끌 중요한 기술 인프라로 저희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이노베이터 단계나 얼리 어답터 시기에는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와 공포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투기와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존하는 시기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전부 다 그랬었죠. 네, 이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혁신 기술 테마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술이든지 초기 시장에서는 분명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점은 필시 좀 유의를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글로벌X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이 2020년 테마 투자 아웃룩에 대해서 첫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다른 테마로 이야기를 앞으로도 풀어나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